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원재입니다. 아마 그 진행이나 이 비디오상 그 문제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제가 PCR 검사 받은 지 한 3, 4일 되는가? 그때도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와보니까 여기가 제가 안동에 있을 때니까 한 5, 6년, 6, 7년 전에 한번 목요 철학강좌 하면 제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 노장철을 가지고 아마 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율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노장했다, 율곡했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삼성 라이온스 구단주가 야구 전문가가 아닌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율곡연구원 원장이 율곡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을 경영하는 그 사람이니까 제가 뭐 율곡학의 전공자나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또 그런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학술대회라든가 또 이런 것을 개최하다 보니까 관련된 얘기를 또 좀 귀다 들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또 홍원식 교수님이 이제 뒤에 전문적인 얘기는 뒤에 네 분들이 하시니까 앞에 전체적으로 율곡의 어떤 사상과 삶과 저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제를 모르고 왔습니다. 제목이 이상을 품은 현실주의자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뭐 다른 분도 그렇게 보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는 이제 율곡이죠. 그래서 퇴계하고 좀 비교를 좀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율곡은 퇴계보다는 상당히 어떤 현실의 개혁이나 현실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공과 열을 들였던 사람인데,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그런데 그런 현실주의자적인 면모가 있는데, 그 현실이 그냥 어떤 이상이나 어떤 걸어가야 될 방향성 없이 그냥 예를 들면 법가적인 어떤 그런 현실 개혁이나 개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리학, 좁게 말하면 주자학적인 이상을 분명히 앞에 놓고 그걸 현실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다는, 퇴계의 시대보다 더 강한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시대를 살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퇴계와 비교한다면은 현실주의자 쪽이 가깝다. 그렇지만은 그 현실주의는 성리학적 이상을 굳게 가슴에 품은 그런 현실주의의 성격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율곡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보면은 또 뭐 무슨 제목이 좀 그 율곡 선생하고 안 맞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율곡의 주로 이제 생애, 그리고 그런 생애 속에서 율곡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는 그림이죠, 그죠? 요즘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안 쓰고 주로 이제 율곡 선생 어머니를 많이들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쓰는 돈입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인데, 이 돈만 가지고 보면은 어느 분이 더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율곡 선생이 더 대접을 받는가요? 아니면 퇴계 선생이 더 대접을 받는가요? 어느 분인가요? 돈만 가지고 보면. 어느 분 같으세요? 율곡이요? 그건 이제 지극히 물질주의적인 생각이시고, 돈은 통용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쓰는 돈에 올라간 돈이 더 이제 떠받들을 받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에 조지 워싱턴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 지폐에 지금은 이제 화폐 가치가 너무 인플레 돼가지고 1,000원짜리 쓰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 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제 1,000원짜리가 가장 많이 통용되는 지폐인데, 거기에 퇴계 선생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사회가 그래도 율곡보다는 퇴계를 좀 더 이렇게 조금 점수를 조금 더 주는 그런 식의 분위기다. 그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 초상화를, 영정을 그린 사람이 어떤 고증을 받아서 이렇게 그린지 몰라도 퇴계는 유권을 쓰고 있어요. 그죠? 유학자들이 보통 평상시에 쓰는 그런 걸 쓰고 있고, 율곡은 이제 정자관이라고 부르는 걸 쓰고 있는데, 이것도 평상시에 쓰는 것이긴 한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자관이 좀 더 포뮬러한 거거든요. 좀 더 공식적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관료를 같이 역임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그 두 사람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학자이자 관료죠. 대부분. 또 이제 그 배움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과거를 통해서 현실에 가서 자기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학자 관료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둘 다 퇴계나 율곡이나 둘 다 학자 관료였죠. 관직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굳이 한쪽을 더 올인했던 것이 어느 쪽이냐라고 얘기하면은 퇴계 선생은 아무래도 학자적인 데 더 많은 어떤 정성을 기울였고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율곡 선생은 율곡 선생은 학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퇴계 선생의 삶과 비교하면은 관료로서 정치가로서 상당히 많은 어떤 자기 생의 열정을 이제 현실에다 부었던 그런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모자를 한 사람은 유건을 씌우고 한 사람은 정자간을 씌운 게 그런 생각을 혹시 해서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거 다음 세 번째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는 그 김경호 선생이 재미있는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제 퇴계하고 율곡이 활동하던 시대가 16세기죠. 그죠? 1500년대. 그때 16, 17, 18, 19세기 조선유학의 주요 학파들을 이제 그 분포를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보면은 16세기 두 사람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제 파란색이 여기 좀 칼라로 보이는 파란색이 퇴계학파고 빨간색이 율곡학파입니다. 16세기는 퇴계학파가 상당히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17, 18, 19로 오면은 점점 율곡학파가 이제 대세를 정하고 과반수 이사를 정하죠. 이건 이제 조선시대 학파는 정치적 지형도하고 서로 연관되는 거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 후기가 서인 노론 계열이 이제 갑술한국 이후로 장혜빈이 쫓겨난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서인 노론 그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서인 노론이 이제 율곡을 추승하는 그 계열이니까 당연히 이런 흐름들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왜 이 앞에 거하고 이 뒤에 거를 같이 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 생각했냐면은 퇴계는 그쪽 그 사상사를 전공하는 분들 말을 들으면은 퇴계는 이미 살아있을 당시에 거의 한 사람을 아주 대단한 어떤 그 성리학적으로 추앙을 받던 그런 그 분이었고 그래서 퇴계 자신의 어떤 명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심한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파적인 분포를 보면은 갈수록 이제 율곡을 추승하는 서인 노론 계열 학파들, 기호학파가 이제 득세를 해 나가죠. 조선 후기까지 이제 거의 이 1세기였는데 아까 집회에서 본 것처럼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퇴계 선생이 조금 다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더 떠받들어진다든가. 그래서 그것도 뭐 중간에 일제시대가 있고 몇 가지 어떤 그 시대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우리 근현대사의 흐름에서 퇴계와 율곡의 위상 변화 같은 걸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작하는 말로 그런 자료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제 생애부터 얘기를 하죠. 조선시대 그 유명한 그 학자 관료가 죽으면은 졸기라는 걸 써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이제 졸기가 요즘은 부고와 관련된 거죠. 누가 죽었다는 어떤 기록이니까. 그래서 누가 죽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의 생애나 업적을 쭉 쓰는 게 있는데, 이건 1584년에 우리 나이로 49살에 죽었는데, 율곡은 졸기가 2개예요. 한 사람이 한 번 죽었는데 왜 졸기가 2개냐. 그건 이제 조선 왕조실록 가운데 선조실록이 2번 편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앞대 왕이 죽으면 그 다음 때에서 그 앞대 왕의 이제 실록을 편찬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조는 당연히 그 아들 때인 광해군 때 편찬이 됐죠. 그게 선조실록이고, 그때는 이제 북인이, 사색당파 중에 북인이 정권을 잡고 있던 때예요. 그 북인의 입장에서 선조실록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인조반정이 일어나가지고 그 북인 정권을 축출하고 서인 정권이 들어서죠. 그러니까 서인이 이제 율곡을 추앙하는 이제 학파 그룹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광해군은 또 뭐 잘 아는 것처럼 왕이라고 이름을 못 붙이고 군으로 돼가지고 일종의 그 정식적인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니까 실록을 다시 써야 된다. 그 광해군 때 만들어진 실록은 왜곡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실록을 다시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서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나 자기들이 추승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 시대에는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조 말년에서 효종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이 선조실록을 다시 써요. 선조 수정실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사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조들의 뭐 위대함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새로 썼으면 기존거는 싹 불태워버릴 텐데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기존거도 남겨놨어요. 누구 기록이 더 제대로 됐는지 후세 사람이 평가하라. 뭐 이런 식의 자신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선조실록은 두 개가 있어요. 선조실록하고 선조수정실록. 그러니까 율곡의 죽음을 다룬 기사도 두 개죠. 그래서 율곡의 졸기는 두 개인데 첫 번째 선조실록 이 졸기가 딱 7자예요. 이조판서 이졸, 이조판서 이가 죽었다. 딱 요 7자거든요. 왕조실록에 보면 누가 죽었다 이렇게 딱 간단한 졸기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났고 뭐 한 사람이고 어떤 그게 역할이 있고 어떤 또 뭐 부정적인 면이 있고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아무 서술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의외죠. 왜냐하면은 평소에 율곡이 그 관직생활 한 20년 동안 하는데 1564년에 관직에 과거 급제하고 나서 1584년 죽을 때까지 약간 이제 은퇴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정치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 율곡이 그 당시 어떤 그 정치 정치 일선에서 한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욕을 하든 어떻게 했든 율곡을 이렇게 7자로 그냥 죽었다는 걸로만 딱 끝내버리는 건 되게 의외죠, 이거는. 그래서 아마 북인들도 뭐라고 율곡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는 것이 되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쓸데없는 또 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되게 어떤 그런 긴장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비의 여지가 없는 이조판서 율곡이 죽었다. 이렇게 딱 7자로 딱 끝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다음 선조 수정실록, 율곡을 추승하는 서인학파가 쓴 선조 수정실록에 가면은 거기 제가 써놨는데 본문만 913자로 늘어나요. 7자가 913자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평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 조금 한번 읽어보죠. 그 이제 전체 914자 다 번역한 게 아니고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이 있는데 앞에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조판서 이의가 졸하였다. 이의는 병조판서로 있을 때부터 과로로 인하여 병이 생겼는데 이때 이르러 병세가 악화되었으므로 상이 임금이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하였다. 이때 서익이란 사람을 순무어사로 관북 함경도에 가게 한 거죠. 요 한 해 전에 한 해 전이랄 것도 없죠. 1584년 1월 16일 날 율곡이 죽어요. 그러니까 뭐 1584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죽는 거니까. 근데 저는 서력으로는 1983년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니탄계라는 그 여진족 추장이 이제 함경북도를 지금 함경도를 침입해 들어오는 그런 국경에서 어떤 병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수습하는 게 상당히 그 당시 현안이었는데, 그래서 그 뒷수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조가 서익이라는 사람을 순무어사로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가지 말고 이 일을 찾아가서 변방에 관한 일을, 그러니까 국경 수비에 관한 일을 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이제 병석에 있는 건데, 자제들이 병 현재 조금 차도가 있으나 몸을 수고롭게 해서는 안 되니 적응하지 말도록 청하였다. 지금 아버님 컨디션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만나느냐. 지금 몸조리 하실 때다. 이렇게 말린 거죠. 그랬더니까 이 말하기를 나의 임원은 다만 나라를 위할 뿐이다. 설령 이 일로 인하여 병이 더 심해져도 이 역시 운명이다. 하고 억지로 일어나서 맞이하여 입으로 육조의 방약을 불러주었는데, 율곡의 그 마지막 동생이 이우라는 유명한 이제 서예가 화가 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을 불러 앉혀놓고 내가 부르는 것을 받아 써서 함경 들어가는 관리에게 줘라 이렇게 했다 그래요. 불러줬는데 이를 다 받아 쓰자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소생하더니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졸하였다. 향은 49세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뒤에 그 생년이 다시 나옵니다만은 태어난 것이 1536년 12월 26일이에요. 다 이제 음력이죠. 1536년 12월 26일 날 태어나서 1584년 1월 16일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횟수로 따지면은 47년 한 20일 정도를 사는 거죠. 우리 나이로 이제 49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당시로 보더라도 길게 산 그게 아니죠. 이제 왜냐면 그 당시 평균 수명은 40대였지만은 이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 영양 상태를 갖추면서 사는 그룹들은 대부분 70, 80도 사는 경우가 있었고, 태효 선생도 70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죽은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이어지는 구문에 상이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도 놀라서 소리를 내어 슬피 통곡하였으며 3일 동안 소선은 이제 평소에 먹던 음식, 별도로 이제 뭐 권하게 차려 먹지 않았다는 거죠. 들었고, 유문하는 음잔을 더욱 후하게 내렸다. 백관의 어떤 관료 요우들, 동료들과 관악, 그 서민간의 여러 학생들, 그리고 위졸, 병졸들, 시민, 그 밖에 여러 관리들, 이서, 벼슬아치들, 이제 그 아전들, 그다음 복내, 노비들까지도 모두 달려라 모여 통곡했으며, 궁벽한 마을의 일반 백성들도 더러는 서로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백성들이 복이 없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발인하는 날 밤에는 멀고 가까운 곳에서 집결하여 전송하였는데 횃불이 하늘을 밝히며 수십 리에 끊이지 않았다. 이는 서울에 집이 없었으며, 요즘 뭐 아파트 얘기만 하는데 자기 집이 없었다는 거, 셋집에 살았다는 거죠. 집안에는 많은 곡식이 없었다. 친구들이 수의와 부의를 거두어 염하여 장례를 치른 뒤 조그만 집을 사서 가족에게 주었으나 그래도 가족들은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 서자 2사람이 있었다. 율곡은 본부인 밑에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실 밑에 아들이 2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요게 앞에 부분이에요. 뒤에는 이제 또 율곡은 어떤 사람을 이제 어떤 율곡의 학도에 대해 쭉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제가 이 절기를 보면서 이 사람 워커홀릭이다. 이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자기가 뭘 한 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하나 이정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관료가 죽었는데 백성들까지 와서 통곡을 하고 부의를 한 예는 조선시대 2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한 사람이 율곡이고 한 사람이 이제 잠곡 김육이라는 사람인데 2사람 다 대동법과 관련이 있어요. 율곡이 대공수미법이라고 대동법에 처음 스타트를 끊었고, 김육이 그것을 이제 완성시킨 사람이거든요.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깊이 가슴에 와 닿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상당히 청렴한 것 같고, 그런데 이건 청렴할래서 청렴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좀 더 가족이 나옵니다만은 그 집안에 난 사람은 율곡밖에 없었어요. 이유도 되게 나중에 유명해졌지만 그때는 어렵고, 그러니까 율곡이 거의 그 형네 가족이나 식소들 다 거두어 먹여 살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외할머니들 받은 재산도 있겠는데 그걸 다 이렇게 아마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풍족한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선조수송실록은 상당히 길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인들이 썼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미사회가 좀 덧붙여진 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율곡이라는 한 자연인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사상사나 역사를 볼 때 기록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승자의 기록, 승자의 기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록의 어떤 맥락 같은 걸 같이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 한 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율곡의 시대입니다. 3. 1536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6일 날 외가인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어요. 잘 아시는 이제 외가라는 게 사임당 5만 원짜리 주인인 그 신사임당의 친정이죠. 오죽헌, 지금인 오죽헌. 아버지 이원수와 어머니 신사임당 사이에 4난 3년대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이렇게 7남매예요. 그래서 5번째, 아들로는 3번째로 태어났어요. 중간에서 태어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음력입니다. 1936년 12월 26일 날 태어났어요. 율곡의 그 형제들 표를 잠깐 거기 그려놨는데
제일 큰 형이 선이죠. 그 다음 큰 누나가 매창인데 매창도 화가로서 되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에요. 특히 신사임당의 예술적 재능을 뭐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매창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화가고, 1, 2남은 번인데 이 사람은 한량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기록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일설에는 이제 동생인 율곡이 뭘 쓰거나 이러면 그걸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자꾸 모아놓고 뭐 그런 식의 걸 즐겨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율곡 선생 돌아가신 뒤에 뭐 문집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이 둘째 형이 어쨌든 평소에 많이 모아놨던 것이 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년은 당연히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윤섭이라는 사람이 출가를 했고, 우리 그 요즘 뭐 페미니즘 얘기 많습니다만 조선시대는 저 여자들은 본관으로만 불렸으니까 무슨 씨, 그 다음에 뭐 누구에게 시집 갔다 이것만 얘기되니까, 그 다음 셋째가 이제 이고요. 삼녀도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고 홍천우라는 사람이 출가를 했고, 사람이 아까 말한 걷는 거, 글씨, 시, 그림, 사적으로 높은 이유라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거기 세 번째로는 출산시 사임당 나이라고 되어 있죠. 사임당이 21살 때부터 애를 낳기 시작해서 막내를 39살에 막내를 낳았어요. 그죠? 사임당 얘기를 잠깐 하기 위해서인데, 사임당 뭐 현모양처의 어떤 대명사로 얘기가 많이 되죠. 그죠? 되는데, 현모인지는 모르겠는데, 양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이제 그동안 이제 꾸며진 건데, 이걸 보면 하나 재밌는 게, 사임당이 48에 죽거든요. 1551년인가가 죽어요. 그때 나지 나이가 28인가 이래요. 나지가 29인가. 그런데 사임당이 죽을 때 결혼한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29된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진짜 조선시대로서는 되게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요 뒤에 한번 그 가서 말씀드릴게요. 사임당 죽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때는 태어나가지고 외가에서 이제 계속, 그때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여자가 시집으로 들어오는 그 결혼 풍습이 아니고,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장가 간다 그러죠. 장인집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가서 한 1년 정도 살아서 첫애 낳을 때까지 살다가 오는 것이 일반적인 그 결혼 풍습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 오죽헌은 이제 신명화라고 이제 신사임당의 아버지는 딸만 5이었는데 신사임당이 둘째였어요. 둘째 딸을 아주 총괄해가지고 그 사위인 이원수 보고 웬만하면 이 둘째 딸은 우리 주위에 같이 데리고 살고 싶다. 그래서 좀 자네가 좀 이해해달라 이래가지고 결혼 후에도 이원수는 서울이나 봉평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입다운 강릉 오고, 사임당은 이제 강릉에서 한 6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6살 때까지 율곡이 이제 사임당과 함께 강릉에서 사는 거죠. 외가에서 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6살 때 1541년에 신사임당이 이제 시집으로 들어가죠. 시어머니 이제 모시러 들어가는데 수진방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수진방이 옛날 서울의 그 지명들이 무슨 사부로 나눠가지고 요즘 말은 무슨 구 이런 식의 그 구분인데, 수진방이 요즘 청진동 부근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도심 쪽이었죠.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수진방에 있는 그 기와집은 율곡의 외할머니가 이제 용인이씨예요. 사임당의 친정 어머니죠. 그런데 신명화가 외할아버지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딸만 5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걸로 말하면은 죽은 뒤에 제사는 누가 지내지? 벌초는 누가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외손주 중에 둘째 딸의 아들인 율곡을 지명해서 네가 우리 집안의 제사를 받들어라. 봉사손이죠. 그죠? 봉사 쪽에, 그래서 우리 집안의 제사를 네가 계속 받드는 조건으로 유산을 먼저 이렇게 해요. 별급을 하는데, 그때 서울 그 수진방에 있는 기와집 한 채하고 노비 몇 사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묘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묘는 강릉에 있으니까 이제 거기 묻힐 거니까. 그래서 넷째 딸의 아들, 넷째 사위가 권화라는 사람인데, 안동권 씨예요. 그 집의 아들인 권척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오죽헌 집을 주고, 자기들 집을 주고, 너가 앞으로 우리 묘를 보살펴라.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오죽헌은 안동 권씨 집안에 원래 따지고 올라가면 강릉최 씨, 뭐 용인 씨 이렇게 평산신 씨 이렇게 이제 주인이 좀 바뀌긴 한데, 율곡 이후에는 안동 권씨가 대대로 살던 집이 오죽헌이라는 집이에요. 그게 이제 박정희 때 와서
성역화되면서 이제 그 안동거실 나가게 하고 이제 하나의 국유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나뉘는데, 그래서 수진방 이 집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이원수, 아버지 이원수는 이제 본가가 파주에 있던 사람이니까, 지금도 파주에 가면 율곡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곡이, 이가 자기 호를 율곡이라는 것은 파주에 있는 그 본가에 있던 집안에 그 호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죠. 그러고 1943년 친가에 있는 파주 화석정, 그 임진강변에 있는 화석정에 올라가서 시를 지었다.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하도 이 시가 8살짜리 어떻게 이런 시를 다 지을 수 있냐라고 하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모르겠어요. 제 보기엔 잘 지었다기보다 애가 좀 청승맞다고 해야 되나? 8살 나이에 너무 이렇게 조숙했다 해야 되나? 하여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44년 9살 때인데, 이륜 행실도를 읽다가, 이 중종 때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원래 오륜인데, 세종 때 삼강 행실도라는 게 만들어져요. 삼강 행실도에서 빠진 것이 이제 불유신하고 장유유서니까, 그 두 개만 관련된 일화나 그림을 모은 이륜 행실도가 중종 때 만들어지는데, 그걸 보다가 중국 당나라 때 장공리라는 사람이 구대가, 그러니까 저 윗대부터 아랫대까지 구대가, 뭐 고조부터 현성, 증성까지는 구대가 될 거예요. 그게 한 집에서 하는 그런 식의 일화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아주 감탄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지방과 화해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뒤에 그 내용은 뺐는데, 40대 초반쯤에 이제 해주로 가죠. 처갓집이 그쪽이었는데, 해주에 가서 살면서 이제 큰형이 죽었을 때요. 죽었을 때 아버지 돌아갔을 때고, 그 해주에 가가지고, 그 형 식구, 형수, 또 이원수에게 이제 그러니까 서모죠. 자기 친어머니 신사임당 말고 그 이원수의 저는 첩이 있었어요. 그 서모에서 온 가족, 조카들 다 모아가지고 그 해주에서 하나의 그 가족 공동체죠. 그런 식의 삶을 실제로 살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런 그 어렸을 때 기억, 장공이라는 사람이 대가족 단위로 같이 살았던 이런 것들이 아마 율곡에게도 계속 그 평생 동안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16살 때 이제 사임당이 죽죠. 사임당이 죽는데, 그 율곡이 선비 행장을, 선비는 이제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를 선비라 그러거든요. 선비 행장. 어머니에 대한 행장을 율곡이 직접 써요. 거기서 잠깐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경술년 여름에 아버지께서 수은 판관에 임명되시고, 이때까지 이원수는 그냥 백수였어요. 백수였는데, 이즈음에 수은 판관으로 임명되죠. 수은 판관이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조정에 바치는 그 세금들, 그것들 백길로 오니까, 그래서 임진강 이북, 한강 이런 수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직책이 수은 판관이에요. 종육품인가 이래요. 그 수은 판관의 벼슬을 이제 받아서 임명되시고, 이듬해 삼청동 셋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 사이에 기록이 없으니까 6살 때 서울 가서 수진방에 살다가 16살 때 삼청동 셋집으로 아마 이사 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해 여름에 아버님이 나라 물자를 운반하는 일로 관서지방 평안도에 가시게 되었는데 두 아들이 모시고 갔다. 이건 누구냐면 큰형하고 율곡 자신이에요. 첫째하고 셋째 아들이 아버지 따라 간 거예요. 그해 5월에 일을 마치고 아버님께서 배를 타고 서울로 향하셨는데 미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머님께서 병환이 나셨다. 2, 3일이 지나자 여러 자식들에게 내가 아무래도 일어나지 못할 것 같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그날 밤 여느 날처럼 잠자리에 드셔서 병환이 좀 나은 줄 알았는데 17일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시더니 48이었다. 그날 나는 율곡이 자신 아버님을 모시고 서강, 지금 저 마포 쪽이죠. 서강에 도착했는데 행장 속에 있던 녹그릇이 모두 붉게 변했다. 사람들이 모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곡은 어머니 사임당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거죠. 아까 그 자식들 쭉 얘기했는데 그 사임당이 죽을 때 7자식이 다 눈에 밟혔다고 봐야 되죠. 그죠? 결혼해가지고 자기 앞가림한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뭐 남편도 뭐 평생을 그냥 뭐 건달로 살다가 한 1년 전 겨우 종육품 작은 벼슬 얻어가지고 이제 행사하는 사이였으니까 사임당이 그림을 되게 잘 그렸죠. 그래서 일설에는 사임당이 그림을 그린 것이
생계를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제 팔아가지고 필요한 돈을 하는 건데, 율곡이 요 다음 이제 보시면은, 그 세 번째 줄, 1557년 성주 목사 노경민의 딸 곡산로 씨와 결혼을 했다. 이게 있죠. 율곡이 아버지를 따라서 노경민이라는 사람이 경상도 옆에 있는 성주 목사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혼담을 주고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갔죠. 장인을 만나러.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묵제일기에 쓴 이문건이라는 그 사대부가 그때 귀환을 와 있었는데, 그 묵제일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서울에서 이원수라는 사람이 왔다. 그림 잘 그리는 사인당의 남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다? 이원수보다는 신사임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사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사임당 이름을 알 정도면 어떤 걸로든 신사임당 이름이 알려지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그림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산수화, 지금은 산수화가 초충도 잘 되는 걸로 많이 각색이 됐는데, 많이 그동안에 왜곡이 된 거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신사임당이 상당히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좀 힘든 삶을 사는 여인이 아닌가. 우리가 보통 현모양처를 아주 넉넉한 집안에 남편 공경하고 애들 자상하게 키우고 이런 현모양처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되게 생활력이 강했고,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율곡 같은 사람이 그냥 뭘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그냥 배운 것 같고, 근데 아버지하고는 별로 그런 배움의 관계가 없었던 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율곡과 어머니의 특수한 관계인데,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1554년에 어머니 3년상을 마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불교에 입문한다. 그 예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은 어머니 상일 때 3년상을 하지 않는 게 예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3년상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3년상을 한 것이 아니라 1년상을 하고 신상 2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제 근신하면서 그런 것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년을 어쨌든 마친 뒤에 금강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떤 생사의 문제.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것이 율곡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다가 이제 금강산으로 가서 의암이라는 그 어떤 법명도 썼다고 기록이 있고, 율곡집에 보면은 율곡이 1년 있다. 그 다음 줄 1555년 오죽헌으로 돌아와 자격문을 짓고 유학을 업으로 삼았다 이랬는데, 1년 있다가 금강산을 나오는데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삶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불교에서는 찾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환속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때 율곡지에 보면 그 짤막한 글인데, 율곡이 금강산을 나오면서 금강산 어느 토굴에서 수도하고 있는 중과 주고받은 그 문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보면 불교에 대해서 상당한 깊이 있는 어떤 율곡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불교를 쭉 어떤 나름대로 빠져들어가다가 그래도 이게 내가 궁금해하는 삶의 답을 주지 못한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유학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헌으로 다시 돌아오죠. 제가 고향이 강릉인데, 강릉 사람들 중에 일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곡 선생, 여기 왜 간대? 뭐 그렇게 강릉 사람들이 못 피냐? 파주가 고향이 아니냐?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강릉은 율곡이 2번 태어난 곳이다. 생물학적으로 거기서 태어났고, 그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도 강릉에서 태어난 거예요. 방황을 하다가 오죽헌에 와서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고 스스로 경계하는 그 자격문을 짓고, 그때부터 이제 유학자의 길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강릉은 그런 점에서 생물학적인 고향이면서도 정신적인 고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용인이 씨라는 외할머니, 어머니와의 관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애정이 할머니로, 외할머니로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오죽헌으로 와서 자격문을 짓고 유학을 업으로 삼고, 두 해 뒤에 이제 노경민의 딸과 곡산로 씨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살다가 부인을 데리고 강릉 이제 외할머니를 이제 인사드리러 가는데, 가는 길에 성주에서 강릉으로 가려면은 이제 아마 대구로 해서 저쪽 안동으로 해서 지금 35번 국도라고 하면서 태백 이쪽으로 넘어서 삼척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 길로 가다가 그때 퇴계가 이제 도산에 내려와서 있을 때거든요. 퇴계는 58이었고,
율곡하고 퇴계하고 나이 차이가 35이에요.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강릉하고 안동을 연결하는 국도 번호가 35번 국도예요. 그래서, 이거 참, 물론 갖다 붙이는 거긴 하지만, 이거 참 우연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가서 이제, 뭐 가는 길에 우연히 들렸다는 건 또 있는데, 우연히 들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당시 퇴계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자였고, 그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율곡도 이미 유학자로서 내가 평생을 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길에 퇴계 선생을 뵙고 내가 뭐 어떤 가르침을 얻겠다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도산에 들리죠. 이제 추측인데 음력 2월 6일에서 9일 2박 3일 동안 묵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초봄이죠. 3월 이제 초순 중순인데 원래는 당일 갔다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날 또 진눈깨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길을 나서기 어려웠대요. 그래서 하루도 있다 2박 3일 이제 맞추고 가는데 두 사람이 옛날에 만나면서 시를 주고받거든요. 그때 주고받은 시가 이제 퇴계지나 율곡집에 있죠. 해석하기 나름인데 율곡이 처음 퇴계를 만나고 지어 올린 시의 마지막 두 연이 내가 찾아배운 거는 도에 대해서 듣기 위한 것이지 한가하게 시간을 뭐 이렇게 충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뵙고 도에 대한 가르침을 꼭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경향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젊음의 패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시간이 한가해서 와서 노인네에 계시는데 한나절 충내려 온 거 아니고 얼마나 노인네가 대단하신지 한번 듣고 싶어 왔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건 어쨌든 그 당시의 정황을 어떻게 보셨다는 건데.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퇴계가 답시에 그런 얘기를 하죠. 답시 마지막 년에 쓸데없는 허풍 과장 같은 걸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렇게 그걸 하자. 경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 관계는 그러고 나서 이제 율곡이 오죽헌에 가죠. 그런데 퇴계가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럼 율곡이 이제 퇴계 선생님 편지를 보냈는데 뭐 퇴계 선생이 이러이러한 어떤 당부를 했던 아이인데 마음 쓸 때는, 그건 이제, 마음 쓸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을 일삼지 않는 것이고,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 만드는 걸 즐기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해요. 하는데, 율곡은 조정에 들어가서 일 만드는 걸 좋아했죠. 그러니까, 고수는 고수를 본다고 퇴계를 젊은 새파란 율곡을 딱 만들었을 때, 이 친구가 상당히 대단한 친구인데 어떤 스타일이라는 것을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뭐 이렇게 좀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만남이 있고 그 후에 나중에 퇴계가 죽었을 때 1570년 죽었을 때 그때 율곡은 해주에 있었어요. 그 저향에. 그래서 서쪽 바다에서 돌아가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렇게 슬퍼합니다는 이제 조시도 쓰고 이러는데 중간에도 몇 번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글 이런 것들이 있고 잘 아는 성악십도의 지금 몇 돈지 인도라, 뭔 인설이라도 하는 몇 도가 율곡이 얘기를 더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퇴계가 그것을 받아들여 고쳤다고 할 정도로 학문적으로 상당히 그다음 이제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산을 방문하고, 그 다음 26살 때 아버지 이원수가 이제 죽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몇 년 생활을 해야 돼요? 3년 생활을 해야 되죠. 3년 생활이 끝나자마자 문과에 자원급제하고 호조 좌랑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뭘 했어요? 그 충격으로 방황하다 금강산 가도 불교에도 귀의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3년상 의무 복상만 하고 바로 과거 탁 봐가지고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는 설도 있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은 율곡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고 아버지에 대한 행장도 없어요. 어머니 행장은 자기가 직접, 율곡이 행장, 가족에 대해서 행장할 수 있는 게 세 사람인데 어머니하고 애할머니하고 애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외가 쪽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친애의 감정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친가 쪽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영향을 받았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끝내고 이제 장원급제하는데 율곡하면 많이 얘기되는 이제 구도장원이잖아요. 9번을 스트레이트로 뭐 장원했다 그러는데 율곡도 장원 못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 제가 써놨는데 이것도 아까 잠깐 조선 후기 학파들이 분포도 얘기할 때 얘기했던 김경호 교수가 이제 고중한 걸 제가 받은 건데 9번 장원을 어떻게 했냐면은 21살 때 문과 별시 초시에서 장원을 한 번 했고 22살 때 한성시 이것도 문과인데 초시에서 장원했고 그다음 23살 때 문과 별시에서 초시에서 장원했고 이게 드문드문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네 번째부터 28살부터 29살까지 이제 스트레이트로 보는데 옛날에 저 진사, 생원, 문과, 이제 대과, 소과의 진사, 생원, 그다음 대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생원, 진사는 초시, 복시 1차, 2차, 1차, 2차 4번, 문과, 대과가 1차, 2차, 3차, 왕앞에서 보면 정시 3번, 전부 7번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3살, 8살부터 새로 봐요, 새로. 보통 생원이나 진사 못 붙었으면 그거 묵히고 있다가 그 다음 거 보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23살 때부터 바로 또 스트레이트로 세워보는데 진사 초시, 생원 초시, 문과 초시, 생원 복시, 문과 복시, 문과 저시를 다 장원으로 붙어요. 하나만 장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진사 초시는 장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체 합쳐서 9번을 장원을 했다 해서 구도 장원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샤프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아주 어디 논쟁을 하는데 이거 말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하는 그런 식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유성룡, 여기 안동의 서해 유성룡 선생이 윤국 선생하고 동방급제는 아니더라도 사가독소 같이 하고 이렇게 약간 후배죠. 유성룡 선생이 1942년생인가 이래요. 6살 차이인데. 유성룡 선생도 그 당시에 남다른 천재였는데 윤국 앞에서는 약간 좀 뭐랬더나 열등의식이 약간 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대단한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과거를 붙으면은 바로 관직을 주지 않고 요즘은 시보라 그래가지고 권자가 붙는 권이 임시직이라는 얘기거든요. 권지, 승무원, 무슨 부장자, 임시 15직을 주고 지나면 정식직으로 주는데 1, 2, 3등. 1, 2, 3등이 바로 15 없이 이제 임명을 하는데 주로 요직, 2조, 호조 이런 식의 어떤 정랑자리, 정육품자리를 주는데 호조 좌랑자리로 관직을 시작하죠. 그게 1664년. 이게 이제 율곡이 본격적으로 관직에 들어가는 시대예요. 시작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1565년 관직에 들어간 그 다음에 문정왕후가 죽어요. 문정왕후 많이 알죠. 그죠? 중종의 두 번째 부인인데. 따지면 세 번째 부인이죠. 중종 반정하기 전에 부인이 있었는데 반정한 사람들이 연산군의 천안의 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 이혼시키고 다시 왕비를 맞았는데 그 양반도 중간에 죽고 이제 문정왕후 들어섰는데 잘 아시는 것들은 16세기 초반 1498년에 이제 무호사화를 시작해서 1510년에 갑자사화, 1519년에 기묘사화, 1545년에 을사사화 이렇게 쭉 사화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또 대인, 소인의 어떤 권력 암투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15세기 전반기는 사화와 외척들이 실권을 쥐었던 그런 시대라고 보면 돼요. 퇴계는 그런 시대를 이제 거의 사는 거죠. 그죠? 사는 거고. 율곡이 관직에 들어갈 때 64년은 문정왕후가 이때 수렴청정을 한 10년 전에 그만뒀고, 그 다음에 문정왕후가 죽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기존에 어떤 그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 대신이나 척신들, 외척 그런 그 행세하던 사람들이 이제 물갈이가 대폭되면서 문중왕후와는 탄탄한 어떤 그 보호막이 없어져 버리니까 대대적으로 갈리면서 사화에서 연정연패했던 신진사림들이 이제 조정을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의 시대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황이죠. 이황은 그 당시 상징적인 하나의 그 유림의 신진사림의 어떤 상기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명종이나 선조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황에게 자문을 구하고 좀 나오라고 이러니까 이황이 누구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황도 상당히 상징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율곡이 1564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1567년에 선조가 등단할 때까지 급격하게 이제 주도 세력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조 시대에 딱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 신진사림들이 정권을 잡은 그런 때로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화라는 게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사화라는 게 결국은 사건은 간단한 사건으로 촉발되지만 결국은 훈구 기득권을 지닌 세력과 새로운 어떤 신진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종의 세력 싸움이거든요. 거기서 계속 신진 세력들이 연정연패인 게 이제 사화죠. 그래서 거의 상당히 회생불능 상태로까지 빠졌다가 선조대에 들어와서 이제 신진사람들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율곡이 관직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율곡의 인생을 보듯이 중요한 거예요. 퇴계는 그것이 불가능하던 시대를
그 자기가 존경하던 뭐 조항조라든가 이현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화에 몰려가지고 죽거나 귀환가거나 이런 시대를 보면서 뭘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걸 좌절을 절감하면서 산 사람의 특이고, 율곡은 그런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시대에 이제 관직 생활을 시작한 거죠. 거기 제가 밑에서 놨습니다만 중종 명종대 왕실 인척과 권신에 의해서 정권이 농단되던 정치 상황이 종료하고 인척과 권신에 속하지 않은 구체적인 관료와 신진사림으로 정계가 급속히 개편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관료 가운데 그 외척이나 어떤 그 기득권층에 가담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람들, 동거 이중경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신진 세력들, 일종의 하여튼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던 시대가 선조 시대에 이제 그 참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1568년 11월 달에 외할머니 용인이 병고안을 해서 오죽헌을 내려갔다가 다음에 봄까지 머무르고. 그러니까 외할머니에 대한 정이 되게 애틋하죠. 이것도 이제 그 오대산 소공양이라고 지금 알려지는데 거기 답사해가지고 유청학상경 기록도 남기고 이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69년에 선조에게 개혁책을 담은 동호문답을 올리죠. 동호가 지금 동호대교 서울에 있죠. 그 옛날에는 이제 한강이 상당히 넓고 구불구불해가지고 호수 같은 저 동호, 서호 이렇게 불렀는데 그 지금 동호대교는 저 동호라고 불렀던 모양이에요. 거기 독서당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사가독서, 요즘은 연구년이죠. 저 관료들에게 연구년 주고 책 읽으면서 이제 재충전하라고 하는 거기 독서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1년 이제 있었죠. 그때 같이 독서당에서 같이 사가독서 받은 사람이 윤근스라든가 서해 유성룡 뭐 이런 정철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 당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연구년 동료들이죠. 가지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보통 이제 뭐 간단한 시문이나 뭐 이런 걸 바치는데 율곡은 동호문답이라는 아주 상당히 분량이 되는 그런 저수를 지어가지고 임금에게 바쳤어요. 동호에서 주고받은 문답이라는 거죠. 문답은 뭐냐면은 그 구성이 객이 손님이 묻고 주인이 다 가공의 손님과 주인을 설정해놓고 주인은 당연히 율곡 자신이 대변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당시 필요한 계약의 내용,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손님을 통해서 묻고 율곡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대답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율곡의 초기의 어떤 계약의 청사진,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는 것이 동호문답이다. 아마 이정철 선생님이 다음에 이 동호문답까지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책이 동호문답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죠. 예로부터 나라가 중엽에 이르면 반드시 안락에 젖어 점점 쇠퇴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200년을 이어져 이제 중세기에 접어들었으니 바로 1000명을 맞아 지속시킬 때입니다. 그러니까 율곡은 자기가 살던 시대를 중세기라고 규정을 해요. 이제 나라가 한번 세워져서 200년 정도 가서 한번 저기 거꾸러지기 시작한 때니까 이때 다시 차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경장이란 말로 하죠. 해현 경장. 검은 고줄이 느슨해졌으니까 다시 풀어가지고 땡겨야 될 때다. 그래가지고 지금이야말로 개혁이 필요할 때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동호문답 같은 데서 이미 그런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넣고 그걸 선조인데 올린다면 뭐예요? 왕보고 개혁을 하셔야 나라가 다시 반석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이제 왕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선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선조가 그 조선 왕들 중에 처음 방조 출신이거든요. 직계로 내려오지 않고 처음으로 그 사이드에서 들어온 왕이거든요. 그래서 선조는 자기 왕권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좀 약했죠. 정통성이 좀 약했기 때문에 뭘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선조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신하는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개혁이라는 게 기존의 것을 바꿔야 되는데 지가 주류에 속해 있지 않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꾼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죠. 선조는 그런 데서 처음에 잘 쓰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율곡에 얘기하고 선조의 행동이 따르는 그런 거였죠. 1571년에 이준경, 동고 이준경 구체제 출신 관료 중에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이긴 한데 하여튼 구체제 관료의 상징인 이준경이 퇴장하고 조정은 명실상부하게 신진사림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 1571년이다. 신진사림의 지배 아래 놓인다는 것은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갖게 만드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율곡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가 별로 미적지나게 잘 그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먹히 들어가니까 뭐 동분서주도 안 되니까 이제 1974년에 그 유명한 만원 봉사를 올리죠. 그 선조가 이제 나라에 어떤 그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신하들에게 대책을 묻는 구원한다는 제도가 있어요. 말을 구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이 만원 봉사를 올리는데 만원 봉사는 만자로 된 밀봉된 상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만원 봉사라고 그러는데 조선시대 만원 봉사가 몇 개 있죠. 그런데 율곡의 만원 봉사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만원 봉사라면 이코르 율곡의 만원 봉사 이렇게 될 정도인데 거기 1974년에 올린 만원 봉사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시는 상가 아래입니다. 정치는 시의를 아는 것이 귀하고 그러니까 시대에서 마땅한 것,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귀하고 이런 실공을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성과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를 하면서 시의를 모르고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이를 당하여 실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힘쓰지 않으면 비록 성공과 현신이 만난다 하더라도 치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가 그렇다? 자기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을 보고 성분이 아니라 할 수는 없고 인간은 성분이요. 자기 주위를 봐도 다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현신들이 딱 포진하고 있는데 나라는 실제로 개혁이 되고 있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정철 선생님인데 이게 이제 지론인데 내가 상당히 많은 얘기다. 제가 이제 여기 다시 반복해 드리는 건데 기존에는 뭐냐 이제 유학자의 전통적인 거죠. 통촉하시옵소서 뭐 임금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임금이 올바르게 도덕적 수양을 하고 모범을 보이면은 그리고 신하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그 품격을 갖춰 나가는 백성들이 저절로 따라서 나라는 저절로 태평성대가 됩니다 하는 것이 전통적인 유학자들의 생각이었죠. 그죠? 그 밑에 퇴계, 무진봉사, 1968년에 퇴계가 선조에게 올린 무진봉사 보면은 몸을 닦는 것은 다스림을 여는 근본이고 어진이를 뜬다는 것은 다스리는 근본이며 몸을 닦는 것은 또한 사람을 얻는 근본입니다. 성령의 1000만마디 말이었지 몸을 닦고 사람을 쓰는 것을 벗어나 있겠습니까? 뭐요? 군주가 몸을 잘 닦고 수신을 하고 좋은 신하를 얻어서 정치를 맡기면 나라는 저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아닙니다.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걸 착수했을 때 실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그런 것이 마음가짐 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군주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도 정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론 이런 것이 정치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건 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도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과 현실이 놓여도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요즘 말은 그런 얘기죠. 대통령이 아무리 사람이 좋고 국무총리 장관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시스템적으로 작동해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 중심의 정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율곡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 발상의 전환은 이제 이 만원 봉사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죠, 일종의. 옆을 봐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신진사림들이 저쪽에 다 포진해 있는데 왜 나라는 바뀌지 않는가? 그 고민을 3, 4년 동안 계속 했다는 거죠. 뭐가 문제지? 옛날 같으면 뭐예요? 훈구 척신들이 있으니까 저놈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진단이 됐는데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닌데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을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는 어떤 일을 할지 과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제도를 어떻게 혁신할 거냐 이것이 오히려 정치 또 개혁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이제 이때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선조를 좀 압박하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또 일어나죠. 뭐냐면은 그 개혁을 하는데 절대적인 우군이 되어야 될 동료 신진사림들이 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1575년에 동서분당이 일어나요. 잘 아는 것처럼 신효원이라는 사람하고
신의겸이라는 사람하고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유저 정랑 자리를 붙들고 이제 김효원을 유저 정랑 자리에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신의겸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의겸 쪽이 좀 선배 그룹이고 집이 정동 쪽이어가지고 서인이라 불렀고 김효원이 이제 낙산 쪽이고 젊은 그룹이어서 동인이라 불렀는데 이때 처음으로 동인과 서인이 이제 분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정비직하는 선조를 신진사림들이 힘을 합쳐서 압박을 해도 개혁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제 이쪽에서 자중지랄이 일어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몇 번 계속 이 분당을 좀 조정하고 좀 조화시키고 하다가 노력을 하죠. 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낙향이나 마찬가지로 낙향을 해요. 어디로 하냐면 이제 처가 쪽으로. 해주 이제 석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은병정사라는 이제 서원을 짓고 이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기르죠. 사계 김장선 같은 수제자는 그 전에 이미 입문했지만은 해주에 있을 때 와가지고 또 들으면서 이렇게 제자들 집중적으로 키우는 시기가 이 시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구대가 함께 사는 어떤 그런 모습,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한 것도 이제 이때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전국은, 서울의 전국은 동인과 서인의 싸움이 점점 이제 벌어지면서 특히 동인이 이제 강경파였거든요. 그래서 동인이 서인을 공격하면서 이제 이거는 뭐 정책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과 사, 옳음과 사악함의 차이고 군자와 소인의 문제라 해가지고 서인을 이제 서인을 소인으로 몰아붙이죠. 유학자들이 들으면 제일 기분 나빠하는 말이 소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소인 같은 놈이라는 거 아주 치욕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인이 서인을 그냥 나는 너네들 상대할 수 없는 종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감정의 거리 완전히 파괴가 되니까 일본이 계속 그 문제를 어떻게 제야에서도 계속 그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죠. 조제보합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약발에 나면 약을 조제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 알약을 부셔가지고 똑같이 섞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조제란 말인데 그렇게 둘을 융합 시키려고 그랬는데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1580년에 선주가 코로나니까 다시 이제 조정에 복귀를 해요. 한 5년 만에 실질적으로 복귀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절친 중에 하나가 성원인데 성원은 19살 때 금강산 들어갈 때 성원을 만나요. 만나서 그때 만난 이후로 아주 절친으로 평생을 사는데 성원이 한 살 더 많죠. 그 다음 구봉 송익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다 파주 쪽에 이제 연골 둔 사람인데 그 사람 또 송강 경철도 유고하고 대개했던 절친 그런 사이고 35년 36년생 거의 고무렵이에요. 그래서 사는데 성원이 이제 이 당시에 살림으로 있다가 조정에 이제 들어와요. 와가지고 성원과 같이 힘을 합쳐서 다시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도 안 움직여요. 선조가. 안 움직이는데 한두 지나면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1584년에 3년에 여진족의 니탄계라는 추장이 이제 북방 침입에 들어오니까 손조가 볼 때 이거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라를 좀 정비를 하고 좀 추스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평소에 그걸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이 누구다? 대표적으로 율곡이거든요. 그 율곡 보고 자 그럼 한번 어떻게 해보자는 쪽으로 손을 내밀죠. 그래서 율곡이 여러 가지 이제 시문상조 같은 걸 올려요. 1583년에. 그 2월달하고 4월달 두 번의 시문상조를 올리는데 보시면은 인재등용과 군사 양성, 재정혁신, 국방강화, 전마를 비축해야 되고 이런 것들. 4월에 폐정혁신을 위해서 공안을 개선, 공안이라는 게 세금 바치는 거거든요. 이때 대동수입법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공부를 바쳤는데 예를 들면 대구의 특산물이 사과다 그러면 옛날에 사과를 바쳤죠.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1년에 사과 몇 톤 이렇게 무조건 바치게 돼 있는데 이게 잘 되는 해도 있고 못 되는 해도 있잖아요. 그럼 풍년이 못 되는 해는 어디 가서 사과를 억지로 사와서를 나라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 사람들이 또 장난을 치죠. 사과를 미리 사놨다가 그럴 때 풀어가지고 이제 또 돈 벌고 이러니까. 그래서 율곡이 어떤 생각이 있냐. 그냥 쌀로 통일해라. 쌀로 다 바치게 하면은 나라에 쌀을 가지고 있다가 나라가 직접 필요한 사과를 사고 직접 필요한 미역을 사라 나라가. 이래서 대공수입법이라는 거예요. 곡물을 대신해서 쌀을 거두라 이러거든요. 대공수입법인데 이게 대동법의 어떤 효시죠. 그래서 이런 제도라든가 군족을 정비해야 되고 소규모 행정조직을 통합하고 이게 뭐냐면은 행정조직이라는 세금화가 밀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전라도는 조그마한데 경상도는 강원도, 함경북도는 되게 크잖아요. 함경도는. 그거는 전라도에 나오는 쌀하고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에 나오는 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세금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는 그렇게 행정구역이 세금 어떤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는데 200년 정도 지나니까 그게 이제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합칠 행정구역은 합치고 자를 행정구역은 자르라는 거예요. 그 요즘 뭐 발달한 저쪽 무슨 천안이나 저 평택 이런 데는 더 자르라는 얘기고 청송이나 이런 데는 더 합치라는 거죠.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죠. 현실적인 얘기를. 또 감사의 임기. 관찰사라는 게 1년이잖아요. 관찰사라는 게 가서 살핀다는 거거든요. 정철이 관동백으로 쓰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 뭐 가서 강원도 관찰사라니까 구경만 다니냐 이러는데 그게 관찰사 일이에요. 원주 감양에 가서 딱 짐 풀고 그 다음에 한 바퀴 1년 동안 쭉 도는 거예요. 돌아 관찰해가지고 임금에게 그때그때 어느 지방에 갔을 때 여기 뭐가 문제인데라고 상대를 올리면 1년 지난 그럼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읽어봐. 그래가지고 무슨 꼬라지가 지방행정이 무슨 꼬라지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감사가 2년 3년은 근무를 하면서 정확히 그 행정의 어떤 정보를 얻고 거기에 맞는 어떤 지책을 표기해줘야 된다. 이게 감사 군 오래 근무하게 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들 이제 선조가 손을 내밀니까 막 줄줄이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런데 1580년 하반기 들어가면 이제 율곡이 탄핵을 받아요. 이제 동인의 눈에 가시가 됐었죠. 근데 빌미가 되는 일이 생겨요. 뭐냐면은, 병조판서를 했을 때 함경도에 이제 변란이 일어났으니까 말을 보내야 되는데, 전 중종 때 남쪽에서 외란이 일어났을 때, 군사를 파견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금방 구해주지 않아가지고 큰 어떤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율곡이 북방으로 군사를 보내야 되는데 말의 사정이 어떤지 모르니까 말을 바치는 사람은 궁역에서 빼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함경도 군대 징발 안 당한 사람이 이제 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말을 구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걸 선조인데 먼저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뭐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먼저 말하기 뭐하니까 해보니까 되니까 그 다음에 선조인데 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하니까 선조가 잘했네 이라고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루는 선조가 궁에 좀 들어오라 했는데 율곡이 궁에 들어가가지고 요즘은 그죠. 임진왜란 전이 경복궁이겠죠. 경복궁 궁 안에 들어가서 왕을 보러 가다가 현기증이 나가서 쓰러져요. 그래서 승종은 숙지실에 잠깐 누워 있었는데 승지가 와가지고 그걸 알고 왕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그럼 바로 퇴청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다시 나와요. 나오는데 동인들이 이제 이걸 잡고 늘어나는 거죠. 왕인데 보호도 안 하고 지멋대로 군말을 징발하고 바친 사람은 군역을 빼줬다. 그 다음에 왕이 보자고 했는데 들어가서 무엄하게 왕을 아련도 안 하고 숙직실에 누웠다 나갔다. 이런 걸로 이제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이 물러서가지고 이제 기다리죠. 율곡도 이제 버티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1584년, 아까 청해관 졸기에 나온 것처럼 1584년 1월 16일 날 대사동 큰 절터라는 거잖아요. 큰 절이잖아요. 그죠? 인사동 지금 옛날 파고다 공원에 지금 원각산 절이 그 동네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것도 셋집이었어요. 자기 집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급설을 하죠. 본인도 자기가 죽을 줄 몰랐고 아마 한 6개월 전에 일어났던 현기증 이런 것들이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어떤 뇌나 이런 쪽에 뭐가 있은 징조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죽죠.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 제가 보면은 율곡의 삶은 훈구 세력과 사림 간의 갈등이 정리되고 사림이 조정을 장악한 시대에 관직 생활을 함에 따라서 성리학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개혁에 올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키를 쥐고 있는 선조가 임금이 호응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동료로서 같이 개혁 정책을 밀어붙여야 될 사림일 사이에 분당이 일어나서 편이 갈려져 버렸고 더 뜻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의 너무 빠른 죽음, 자기도 그 나이에 죽을 줄 모르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그런 꿈이 좌절된 그런 식의 어떤 삶을 살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혁에 대한 확신과 그를 통해서 현실을 이상이 구현되는 장소로 개조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율곡의 철학이나 어떤 실천에 어떤 배어 있는 게 아닌가. 성리학적으로 말하면 기가 현실을 의미하는 거니까 기의 규제 혹은 통제를 통한 리의 구현
현실 제도적으로 어떤 식인지 완벽하게 개혁을 통해서 정비함으로써 그 리로 표현되는 가치가 구현되는 어떤 사회 이런 것을 그 율곡이 꿈꾼 거 아닐까. 그런데 이거는 퇴계하고 이제 많이 비유가 되죠. 뭐 제가 이쪽 퇴계 율곡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볼 때는 퇴계를 이제 이기론에서도 퇴계는 리의 주동설, 리에다가 강조점을 많이 두고 심지어 성리학적인 기본 이론에서는 리는 움직일 수 없는 건데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계속 리가 먼저 움직이고 한다는 그 리가 먼저 바란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퇴계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아마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약간 됨에도 불구하고 리동이라든가 리발이라든가 뭐 리자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리의 능동성을 중적인 철학으로 계속 자기 이론을 만들어 나간 것 같고 율곡은 뭔 얘기야? 충분히 우리가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있는데 주변의 여건도 그렇고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뭐 리에다가 주동성을 줌으로써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식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고 그냥 움직이는 건 키고 기발 이승 일도설식으로 리익은 구에 타는 그 하나만이 그 리기의 작동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장하면 이와 같은 걸 염두에 둔다면은 기회 운동성만 인정하는 기발 이승 일도설의 율곡 이기론의 어떤 중심이죠, 그죠? 그리고 리의 보편성을 긍정하고 현실의 불선을 기의 국한성 때문에 보는 리통 기국설의 율곡설의 당연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얘기 바꿔 말하면은 기를 컨트롤하거나 규제하면 리의 보편성은 구현될 수 있다. 그런 식의 어떤 생각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사단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칠정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도 굳이 저 퇴계처럼 사단의 독립성을 애써 강조하고 그것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질정과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일반 감정이 전체적으로 도덕 감정으로 옮겨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인신도시 문제도 마찬가지. 도덕을 지향하는 마음이나 욕망을 지향하는 인간의 두 마음의 지향성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퇴계를 고정화시키죠. 도심은 리고 인심은 기다는 쪽으로 고정화시키는데 그건 충분히 둘은 상호 전환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생각이 현실을 충분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꾸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이런 리기론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질 변화론 같은 것도 율곡의 수양론 중에 많이 얘기되는 건데 기질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양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율곡의 이기심성론의 어떤 큰 줄기인데 이런 것들이 그 율곡의 시대라는 거 그가 살았던 시대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율곡의 이런 철학적 사유에도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저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동어문답, 만원봉사, 성악지배는 교육소 관련으로 교육 관련으로 넣기도 하는데 성악지배가 이상적인 성악거든 성문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개혁이나 정치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동어문답 아까 말씀드렸고 만원봉사도 말씀드렸고 성악지배는 유아의 경전에서 도학이나 이상정치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어떤 것들 내용을 뽑아가지고 크게 3개의 장으로 수기, 그 다음 정과 위정 이렇게 크게 3파트로 해가지고 모아놓고 마지막에 자기 코멘트를 붙이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퇴계 선생은 성악십도하고 많이 비교를 하죠. 퇴계는 성악십도, 율곡은 성악지배 이러는데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기심성론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일 저술은 없고 인신도심 도심도설 맞는가? 하고 논사칠론 2개가 있는데 인신도심 논쟁은 성화하고 벌인 논쟁이 되게 유명해요. 이건 단편 글인데 사실 성화하고 주고받은 편지글 속에 이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문집을 보면은 권 9에서 권 11, 특히 권 10은 전부 다 성화하고 주고받은 편지글만 편집되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성화하고 주고받은 편지글을 보면은 인신도심, 이기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얘기가 되어 있다 보면 되고 논 사칠설은 그 고봉하고 퇴계의 사칠 논쟁에 대해서 자기가 리뷰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이다 보면 돼요. 역학이나 우주론 관련 자료 역수책, 천도책 같은 것도 있는데 역수책을 이제 역수, 주역의 어떤 그 공식을 가지고
우주 생성 법칙과 태국 음양의 이치 이런 걸 설명한 것이고, 천도 측은 23살 때 본 문과 별시 자원급제였던 다반지예요. 이 다반지가 뭐 워낙 유명해가지고 중국 사람도 이 천도 책들에 대해서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놀래가지고 뭐 사신으로 온 사람이 유공 얘기하면 그 천도 책 쓴 사람이 했을 정도라고 뭐 그런 가다란 이야기가 될 정도로 나오는데, 이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우주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천인합일적인 통치론으로 연결하는 뭐 그 당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주 자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아주 짧게 집대성해 놓은 글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 관련해서 경농여결, 요즘 말하면 아동교육 소재 그죠? 학교 모금은 이제 1980년에 선조명으로 짓는데, 경농여결하고 비교하면 청소년 수양 지침서 정도 되는, 요즘은 중고등학생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은병정사학교나 은병정사약속, 은병정사는 그 해주 석담에 있을 때 율곡이 세워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던 서원인데, 그 학교죠. 그래서 요즘 말하면 이제 대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성악지별까지 집어넣으면은 그 눈높이, 아동, 청소년, 대학생, 성인 중에서 왕까지, 그렇게 눈높이 교육의 그 시스템적인 조수를 한 사람은 거의 조선 유학사에서 거의 유일한 사람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기질 변화론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우리가 노력량에 따라서 기질은 바꿀 수 있다 그런 것을 싶어요. 향약 관련 자료는 서원은 청주입니다. 청주 목사할 때 시행했던 향약하고 해주 이향약속은 해주 그거 사창은 이제 빈민구제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남아 있는데, 향약 관련해서 하나 할 거는 왕조실록에 보면은 선조가 신하들이 향약을 이제 그 성리학적 이상으로 무장된 사람이 향약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선조가 민고제 가서 율곡인데 물어요. 그러니까 율곡이 뭐라 그러냐. 민생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약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그건 민생을 먼저, 요즘 말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덕교육이라는 건데, 그거는 순서가 바뀐 거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진 다음에, 그 다음 어떤 삶이 인간다운 삶이냐를 얘기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반대하죠. 반대하는데, 살아가면서 몇 개의 어떤 인생의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했었죠. 요 경학 및 제작자는 율곡 전서에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소학 제가 집주는 말 그대로 소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존의 학설들을 모은 집주본이고, 율곡선성 사서언에는 사서를 한글 음을 단 언해본인데, 요건 이제 율곡영문에서 정본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계속 이제 집어넣을 거고, 순어는 이제 노자 주석서예요. 그 노자 82장 전체를 주석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유학의 우주론이나 유학의 수학론과 좀 연결되는 장들을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거 보면은, 율곡은 상당히 뭐라 해야 되나, 열려있는, 그 당시만 2단이죠. 그죠? 2단이라도 우리가 땡겨 쓸 수 있는 거 써야 된다. 불교에 입문했던 것도 그렇고, 노자의 주석을 다룬 것도 그렇고, 어떤 건 퇴계가 양명하게 돼서 그냥 팔과도 붙이고 반대인 거하고, 그건 또 여러 가지 또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고. 가족 관련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가족과 관련된 기록은 선비행장, 사인당 행장하고 이씨 감청기. 이하면 영민이 씨가 남편이 심령화가 아플 때 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치료해가지고 하늘을 감흥시켰다. 이런 것 일화를 적어놓은 건데, 일종의 행장이죠. 이하면 행장이었지. 그래서 이씨 감청기. 그 다음 외조고 진사 신공이 그 영민이 씨의 남편인 심령화, 신사임당의 아버지거든요. 그 사람 행장. 그래서 이 세 사람의 행장만 딱 썼다. 덕수이 씨 집안 친가에서 보면 되게 섭섭할 그런, 그 외가 쪽이 완전히 붙은 이런 건데, 상당히 율곡의 성장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후세 평가입니다. 율곡의 개혁 정책은 당대에는 실현되지 못했거나 외면당했지만 후대로 갈수록 그 시의성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져서 하나씩 구체되어 갔다. 그래서 실학의 성부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죠. 유성룡. 이건 김장생이 1997년에 율곡의 행장을 쓰는데 행장 뒷부분에 얘기가 나와요. 율곡이 전후로 계획한 정책들을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지금 모두 꼭꼭 드러맞으니 참으로 따라갈 수 없다. 이건 아마 김장생이 쓴 행장이니까 그렇게 각색했을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유성룡이 이제 율곡에 대해서 인정하는, 죽은 뒤에 인정하는 그런 게 있고, 유교라는 사람이 내 일찍이 우리 동방의 치도가 오래되지 않았음을 개연히 여겨 널리 선도 유학자들이 치도를 원한 것을 연구했는데
우리 동방 경제 학문으로 율곡 선생보다 뛰어난 자가 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잘하신 성호사주를 쓴 이 국조 이래로, 나라를 개국한 이래로 시무, 현재 그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심을 알았던 분을 손꼽아봐도 오직 이율곡과 방계 유용원 두 분밖에 없다. 그런데 방계 유용원의 방계수록 안에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게 율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죠. 한영호 교수가 재밌는 말을 하는데 정도전을 알면 조선 전기를 이해할 수 있고 율곡을 알면 조선 후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데 이게 상당히 맞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사실 뭐 조선은 정도전이 짜는 틀을 가지고 전기가 굴러간 거고 인간 이후에 조선은 그럼 어떻게 굴러갔느냐 대동법이라든가 균역법이라든가 서울 호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율곡이 그 화두를 던졌고 그것이 당대는 실패했지만 임진왜란은 초유의 어떤 그 격변을 겪으면서 나라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도개혁을 하면서 율곡이 던진 화두를 하나씩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실현시켜 나간 것이 조선 후기 역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대 평가는, 철학적인 것보다 제도사적이고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평은 상당히 좀 후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율곡의 삶과 뭐였죠? 생각의 스토리입니다. 자,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철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홍원식입니다. 오늘 먼 길 오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강릉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늦은 시간 마치고 또 강릉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강의를 조금 길게 해주셔서 덕분에 토론은 좀 짧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 2시간입니다. 우리 박원재 선생님, 원장님하고는 그래,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 동년이고 대학 시절부터 같이 공부를 했고 또 오늘 이쪽 대구에서 또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박 원장님 반갑습니다. 잘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오늘 강의를 해주셨던 내용 정말 귀에 속속 들어오게 또 어렵지 않게 또 재미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 전체에 이의 율곡학 내군의 저술로 읽다 이랬는데 바로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먼저 이황의 퇴계학 내군의 저술로 읽다에 이은 어찌 보면 후속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유학을 이야기할 때 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라는 이제 이게 이렇게 상으로 이제 그 2년 연속 기획을 하게 되면서 완성되는 느낌이 이제 확연히 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퇴계만 이야기하면은 영남이라고 또 퇴계만 이야기한다 소리 들을 뻔했는데 이제 율곡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모양새를 다 갖추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우리 기획된 강좌 중에서 전체적 그러니까 그 율곡 이 선생의 생애와 저술에 대한 전체적 이야기를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나머지 4시간은 그 대표적인 저술 오늘 또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한 권 한 권을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생애를 이야기를 하면서 은연중에 또 직접적으로 때로는 은연중에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율곡의 시대와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퇴계 이황과의 비교 속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국 그러니까
비교함으로써 두 사람이 더더욱 분명하게 시대도, 삶도, 철학도 더 비교함으로써 두 분의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기획 자체도, 목요 철학원 기획도 그런 문맥에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냥 생각하면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성리학 했던 사람. 근데 실제 들여다보면은 우선 시대가 상당히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퇴계 선생의 철학으로만 자꾸 율곡 선생의 철학은 어떻고 뭐 주기설이고 퇴계는 주리설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한 철학적 주장이 많은 부분 그 시대에 어떤 그 산물, 어떤 그 아니면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 철학에서 현실 떼버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야 순수한 철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철학이 오히려 그 시대의 어떤 산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율곡 선생의 단독 시대, 생애, 철학을 말한 게 아니고 퇴계선과의 비교 속에서 그리고 서로 생애도 그 시대와 엮어서 그리고 철학도 그 시대와 엮어서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 얘기는 워낙 참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뭐 추가적인 뭐 제 이야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질문 짧은 시간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질문 중심으로 제가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해주시죠. 이가 이제 많이 저수를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의 이제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이제 언제부터 완성이 되어서 쭉 이어져 온 건지 아니면 계속 바뀌는지 약간 좀 궁금합니다. 녹음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상이 어떤 변천 과정이 우리가 어떤 사상이다 이야기할 때 정기 사상, 후기 사상 이런 것도 있는데 율곡 사상 예, 그 형성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려요. 그 홍원식 선생님이 서두에서 분에 넘치게 칭찬을 많이 하는 걸 들으면서 질문은 되게 어려운 게 던져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율곡의 그 생각이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였지만 정기 후기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철학을 율곡 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율곡은 전기 후기라기보다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는 뭐 첨도책에서부터 그 후대에 그 자리 잡는 기발 이승 일도설이 그냥 그 견지가 된 것 같고요. 어떤 경세론이라고 그러죠. 이제 동양 철학에서 그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천을 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0대 초반, 30대 후반 그때 그 1570년에서 1574년, 5년 그 정도 사이에서 어떤 수신과 인물의 승부를 거는 생각에서 과제와 성과의 승부를 거는 그래야 우리가 꿈꾸는 성리학적 사회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아마 옮겨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통 동양 철학 말하면 이기론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기론에서는 율곡의 생각이 처음엔 이랬는데 나중에 바뀌고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좁은 소견으로 볼 때는 일관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원식 교수님이 아마 거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초기 아무래도 옛날 그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초기에는 그 유학 공부를 하게 되고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 좀 철학적 이런 공부들을 하고 이제 자기가 관료가 되었을 때 이제 현실 실현 단계로 접어드니까 그래서 철학적 어떤 그 견해는 중간에 큰 변화 과정 없이 어떤 그 왔고 이제 현실 관료로 접어들고 특히 또 접어들어서 그 당시 전국의 변화라든가 또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좀 더 이제 구체적 현실적 정책들에 입안이 되고 또 변화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철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생각이 이제 변화를 보였던 것 같은데 그 자신의 철학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그건 기본적으로는 퇴계나 율곡은 그중에서 공유를 하는 거고요. 성리학적 가치가 넓게 보면 유학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라는 것은 공유를 하는 거고 다만 어디에다 더 우선권을 주느냐에서 퇴계는 리 쪽에다 원칙 쪽에다 이상 쪽에다가 더 포인트를 두는 거고 율곡은 이제 그런 원칙 이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선에서 현실을 그것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인데 더 포인트를 두는 아마 이런 식의 차이.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방에서 가만히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 각자가 살았던 어떤 뭐 한 세대 정도의 어떤 시차인데 그런데 그 한 세대라는 것이 그 당시 조선 정치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시대를 치열하게 살면서 자기 철학을 계속 현재화시키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방향을 좀 다르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박원재 쌤이 했었던 이야기를 좀 크게 들으면은 확대경으로 일부러 좀 크게 들으면은 철학은 오히려 한 사람의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대가 철학을 만든다. 같은 원판인데 퇴계의 시대는 퇴계 철학을 그리고 율곡의 시대는 율곡의 철학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시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뭐 조금 부연하면은 철학사의 이름을 남긴 철학자들은 다 자기 삶과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철학사에 남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시대의 문제를 자기 사유로 속으로 용해시켜가지고 뭔가 차별화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뭐 굳이 철학자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그저 그 숲에서 이 개념 분석이나 하다가 그냥 이게 왜 이런 말 하는지도 모르다가 논문 몇 개 쓰고 그냥 마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사유하는 철학을 자기 삶의 문제와 연결시킨다는 것이 대철학자가 되느냐 그냥 지엽적인 철학자가 되느냐는 차이 같습니다. 예. 굉장히 찔리는 바가 큽니다. 그냥 남 해놓은 거 그냥 줄줄 따라다니면서 설명이 나고 했던 소리 또 따라하고 저도 극하고 곧 이제 책보따리 사야 될 때가 다 돼가는 것입니다. 예. 김소의라고 합니다. 예. 그래. 그러니까 아까 율곡의 철학을 소개해 주시면서 기의 규제 혹은 통제를 통한 리의 구현이라는 구도라고 이제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율곡이 자신의 수양론에 있어서 미발 공부인 지경보다 이발 공부인 성찰을 더 강조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호원식 교수님이 이건 전공이신데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말하면 경보다 성. 예, 이게 오늘 사실 이 얘기에서 그 끝부분에 너무 좀 짧게 얘기가 철학 부분이 됐고 그래서 철학 자체에 대한 퇴계 철학, 율곡 철학을 본격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이제 두 분의 철학이 그 시대와 긴밀한 그리고 시대 인식과 긴밀한 관계성이 있다 정도로 그 점에서 좀 이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건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고 실제 요 네 권으로 있다 중에 네 번째에 가면은 이제 인심도심 논쟁 김경호 교수님이 이제 완전히 전문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계 율곡학 그 학설이 그냥 철학적 학설이 아니다. 현실 인식과 그가 깊게 반영된 학설이다 정도까지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네 번째 그죠? 김경호 선생은 줄곧 이제 성리학과 그 이론 차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그게 어떨까 싶네요. 지금 철학 이야기 피면은
집에 못 가, 강릉 못 가십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거 뭐 모르시는 게 아니고. 적극 찬성입니다. 이걸 펴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또 뿌리가 이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거는 네 번째, 김경호 선생님이 그 인심도심 논변서 하는 곡에 이제 집중적으로, 예, 미안하지만 그렇게 좀 미룹시다. 예. 그 아까 인심도심 용시설을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이제 설명해 주시냐면 이제 도덕 지향성과 욕망 지향성이라는 마음의 두 지향성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전환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걸 어떤 그 주자학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욕이 공익으로 전환될 때 그런 욕구가 긍정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예, 뭐, 제가 답변, 그 이야기는, 예, 우계 성혼, 아까 이야기가 나왔죠. 성혼, 아마 율곡 선생의 가장 친한 친구, 뭐, 도우, 그냥 친구가 아니고, 도로서 사귄 친구로 할 때 우계 성혼이란 분이고, 한 살 위에 분이신데, 같은 파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좋게 말하면은, 이 우계 성혼은 굉장히 명문가의 출신이고, 아까 소개받았듯이 율곡 이 선생은 그다지 명문가가 아닌 엄마가 훨씬 더 돋보이는 이런 집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어떤 면에서는 두 분 다 퇴계 선생 제자입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두 사람이 논쟁을 벌여요. 논쟁을 벌이는데 그게 이제 인심도심 논변서이고 거기에 보면은 우계 성원 선생은 퇴계 선생의 견해를 거의 견지를 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율곡 선생이 퇴계 선생이 살아 계실 때는 별로, 물론 살아 계실 때도 아까 소개하는 것 말고도 조금 이제 그 학문적 논의가 있어요. 있기는 한데 본격적인 그는 이 퇴계 선생이 세상을 뜨고 3년, 4년 뒤에 제자들끼리, 그러니까 우계 성원과 율곡 이희 간의 논쟁이, 이게 인심도심 논변, 논쟁서인데요. 이게,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원은 퇴계 선생 편. 그런데 율곡 선생은 이전에는 별로 입을 안 떼다가 이때 자신의 독창적 견해를 내게 돼요. 철학적으로 이때 이제 율곡 학파가 출현을 하게 되는 출발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두 친구 간에 치열한 논쟁을 벌여요. 결국 우리가 볼 때 율곡 선생의 견해나 퇴계 선생의 학설로부터 많이 이탈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퇴계 학파와 율곡 학파라는 이제 한국의 양대 큰 산맥이 형성되어 나오는데 이 논쟁 과정에서 보면 바로 인심도심 촉발된 게 인심도심을 방금 질문자처럼 어떻게 받아들이시 우리가 딱 들어봐도 도심은 도덕적이고 이런 마음이고 인심은 욕망과 이런 부분이라고. 이 둘의 관계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 문제인데 율곡 선생의 견해는 인심도심 분명히 드러난 현상으로서는 별개의 참 대비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기에 따라서 인심은 도심이 될 수도 있고 도심이 인심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인심도심 종시설, 뭐 시종설 이렇게. 근데 원래 퇴계 선생 그리고 퇴계 선생의 입장을 이었던 우계 성원 같은 경우는 인심과 도심은 인간에게는 두 개의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너무나 근본이 다른 마음이다. 어떤 경우든 인심이 도심이 되고 도심이 인심이 될 수가 없다. 근본에서부터 그거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는데 율곡은 하기에 따라서 인심이 도심이 되기도 하고 도심이 인심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네 번째 요 강의가 이제 그 인심 도심 논변서니까 그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리기 문제나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쫙 두 사람 간의 논쟁 이야기 결국은 퇴계 학파와 율곡 학파가 갈라지는 내용이 네 번째 강의에서 이루어집니다. 좀 더 깊은 거는 거기서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퇴계하고 율곡 선생 관계라고 해야 되나? 뭐 에피소드는 그런 게 있죠. 그 율곡 선생이 그 퇴계 선생을 평한 글이 있는데 정암 조광조하고 화담 서경덕하고 퇴계 이황 셋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보니까 제일은 정암 조광조고 그 다음 퇴계 이황이고 그 다음 화담 서경덕이 선배 학자들 비교하는 거죠.
제일 그간가 떨어지는 것 같다 하면서도 퇴계 선생을 뭐라 그러냐면은 주자학에 집착을 해서 주자를 끝까지 파고 들었는데 뭐 조금 이제 정확한 내용은 하여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못 본 부분도 있고 이러면서 퇴계 철학은 의양지미가 있다. 그러니까 기대서 뺏긴 맛이 있다. 그러니까 주자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다른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죠.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퇴계 사후이긴 한데 자기가 이제 그런 쪽하고 자기는 다른 식으로 사회를 한다는 것을 뭐 일종의 뭐 선언하는 글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물론 살아 계실 때는 선생님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젊었을 때부터 그런 특히 이의 주동서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거는 자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퇴계 선생의 그 견해를 입을 안 댔지 아마 살아계실 때 동의를 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미 그러니까 표출은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표출을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근데 이때 이 논쟁을 바라봤던 게 유명한 고봉 기대성 그러니까 퇴계 이황 선생과 그 제자인 고봉 기대성 간의 논쟁 이게 4단 7정 논변이잖아요. 이걸 그야말로 이 논쟁은 장안의 화제였고 그 논쟁을 다 알고 있은 거예요. 맥락을 알고 있고 참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말을 안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 나는 고봉 선생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분 간의 만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 금강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요 성주 여기 목사 아들과 딸과 결혼을 하면서 그렇죠. 예. 결혼하고 나서 예. 가면서 다시 이제 또 외가 가다가 이제 퇴계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 이미 결혼해서 목사의 사위로 있을 때 그때 서로 편지가 오가요. 편지가 오가고 특히 성주의 서원, 천곡서원 설립 문제를 놓고 자문을 구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미 편지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첫 만남에서 퇴계 선생이 율곡 선생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묘해요. 아까도 또 일면을 소개했는데 문제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좀 뭐랄까요. 좀 튀는 거예요. 좀 튀는 면 이런 거에 대한 경계. 이게 이후에 보면은 또 서울에 가서도 논쟁,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인설도지, 그죠? 인설도, 성학십도, 인설도 이제 그 율곡 선생의 지적사항을 듣고 그 위치를 바꿔요. 위치를 바꾸고 이런 그 정도 학술적인 질문과 대답, 토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두 사람 간에 아주 중요한 참 특징적인 게 퇴계 선생은 굉장히 좀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그 제자들한테도 굉장히 공손하고 다 이러듯 가르치듯 이런데 유일하게 선생님격인 퇴계 선생한테 퇴계 선생이 유일하게 그렇게 꾸지점을 한다 할까요? 질책을 한 인물이 율곡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이 학설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틀려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율곡 선생이 이야기를 퇴계 선생에게 자기 공부한 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누구누구 책을 읽어보니까 누구누구 학설은 틀렸고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제 견해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퇴계 선생이 놀라서 펄쩍 뛰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늘 선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 늘 내가 부족할 수 있다. 내가 틀렸을 수 있다. 이게 공부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배가 되어서 좀 내하고 다르다고 이 사람은 틀렸고 맞고 이에 대해서 퇴계 선생이 아주 준엄하게 공부는 그래 하면 안 된다라고 율곡 선생이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율곡 선생이 다음에 또 질문을 해요. 전혀 개의치 않고 더 심하게 바로 그게 율곡 선생이고 이게 퇴계 선생이에요. 그리고 퇴계 선생의 수많은 제자 중에 퇴계 선생이 어찌 보면은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질타를 한 유일한 제자급 인물이 율곡이에요. 그러니까 율곡 선생도 여러 가지 참 대단한 선생님이지만 정말 안 맞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학문적이거나 취향이나 이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학파 분열 무엇이 주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쫙 둘로 갈라지죠. 그래? 갈라지는 어떤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거는 스타일이 맞는 거. 율곡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율곡은 뭐 경향에 그걸 발휘해서 자기 속마음 이런데 겉으로는 야, 그럴 수도 있겠네가 아니고 그 유명한 구절이 그 성원하고 주고받은 편지글인 거기서 바라는 것은 기고 바라게 하는 건 리다. 기가 없으면은 발할 수가 없고 리가 없으면 발의 질 그 터전이 없다, 바탕이 없다 이런 한자로 23글자인데 거기다 소주로 이 23글자는 성인이 다시 태어나도 그건 주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자가 다시 태어나도 이 23글자는 고칠 수가 없다. 고친다는 건 성인이 아니다. 이럴 정도로 자기 주장이에요. 아주 내 이 주장에 손들 인성이 아주 분명한 자기 그 주장과 논리와 이런 것을 딱 갖춘 천재형 스타일이죠. 천재형이고 뭐 이게 퇴계 선생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퇴계 선생은 노력형 스타일이고 율곡은 천재형 스타일이고 그런 어떤 기질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예. 왜냐면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니까 이어지니까 오늘 그러면 뭐 시간 제가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 오는 동안도 그 4시간 걸렸을 건데 가는 것도 4시간 이제 해야 돼서 그럼 오늘 이렇게 또 전체적 어떤 스케치를 하는 이런 강의니까 이 오늘 강의 없이 바로 다음 이어지는 내 강의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들은 이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이제 이해가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요 첫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발표 그리고 질문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